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사과정 최가영입니다. 네, 오늘은 자동차나 비행기와 같이 또 다른 종류의 멀미의 종류 중 하나인 사이버 멀미 혹은 VR 멀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VR 멀미는 가상환경, VR이나 XR 장비를 착용하고 가상환경에서의 뭔가 이 액티비티를 할 때 인해 발생하는 불편감 중 하나로 하품이나 현기증, 공간적 방향 상실, 혹은 불안정감, 불안감, 혹은 더 나아가서는 발한이나 메스꺼움, 구토와 같은 증상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VR 멀미는 VR 장비를 사용하는 많은 사용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로 최근에는 이 멀미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용자들이 멀미가 언제 유발되었는가인데, 현재의 멀미의 측정 방식은 대부분 설문조사에 기반한 사후 검증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두 가지 페이퍼는 VR 멀미에 따른 신경생리학적 변화를 뇌파를 이용해서 확인하고, 이 지표를 멀미 검출에 활용했을 때의 신뢰성, 그리고 이를 자동으로 예측하는 알고리즘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페이퍼는 뇌파를 이용하여 멀미를 판독했을 때 그 뇌파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한 연구였는데요. 총 858명이 설문조사 기반의 VR 멀미 연구에 참여를 했고요. 그 중에 16명의 피험자가 멀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의 뇌파 데이터도 함께 이틀에 걸쳐서 측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VR 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멀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사막 같은 VR 환경을 제시하고, 약간 화면이 굴러간다던가 던져진다던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화면의 급격한 전환 상황을 제시하여 멀미를 유발하는 VR 환경을 활용했고요.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VR을 사용하기 전 레스팅 스테이트 5분, 그리고 VR을 착용한 10분간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했으며, 멀미가 유발되었을 때 버튼을 누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동일한 패러다임을 7일의 간격을 두고 이틀에 걸쳐서 반복 실행했으며,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MSSQ와 SSQ라는 멀미 지표를 그라운드 트루스로 함께 활용했습니다. 측정된 데이터는 레스팅 구간을 베이스라인, 멀미가 발생하여 버튼을 누른 시점을 기준으로 -5에서 5초, 총 10초의 구간을 시크니스 구간으로 구분하고, 이를 이틀, 즉 2개의 세션으로 각각 분할하여 베이스라인 1, 시크니스 1, 베이스라인 2, 시크니스 2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세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0.5에서 50Hz에 대한 밴드패스 필터링, 그리고 RCA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이후에 2초 윈도우의 50% 오버랩을 기반으로 에포킹을 하고, 각 윈도우별로 FFT를 적용하여 PSD를 산출하였습니다. PSD는 델타부터 감마까지 총 5개의 밴드에 대해서 각각 PSD를 산출을 하였고요. 이렇게 산출한 EEG 특징을 이용하여 이 양일에 걸친 EEG 데이터의 멀미 지표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지표로서는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클래스 간의 코릴레이션을 확인하는 지표, 그리고 크롬바흐라고 하는 알파 계수를 활용하였는데요. 이 크롬바흐라는 알파 계수는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 즉 유사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사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 결과를 살펴보면요. 먼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총 858명 중에 51%에 해당하는 438명의 사람들이 멀미를 느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에서의 그 정도가 심각했으며 연령간의 의미 있는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양일에 걸친 이틀간의 세션 간의 차이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반면 뇌파 데이터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대비 시크니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ICC 인트라 클래스
인트라 클래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ICC와 크롬바우 알파 값이 델타, 세타, 알파, 그리고 프론탈, 센트럴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두엽, 특히 이 전두엽의 경우에는 운동과 인지 기능 등을 관장하는 영역으로 멀미에 따라서 전두엽의 고주파 대역이 베이스라인 대비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 반대로 시각을 관장하는 후두엽에서는 알파 파워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패턴은 신경생리학적으로 아직 의견이 분분하나 다른 문헌들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내는 패턴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대의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똑같이 멀미를 유발시켰을 때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는 패턴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뇌파 데이터를 이용하여 멀미를 어느 정도 정량화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는 것을 확인한 문헌이었고요. 특히나 제가 이 문헌을 봤을 때 든 생각이, 제 신경생리학적 해석을 조금 더 곁들여 보자면, 이건 제 생각인데요. 멀미가 나면 시각 정보를 상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니까 후두엽 쪽의 알파가 감소하는 것이 어느 정도 리즈너블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퍼는 동일하게 VR을 사용할 때 멀미에 관한 사후 설문이 아니라 뇌파를 활용한 실시간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였고요. 총 13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피험자가 멀미를 느낄 때까지 최대 10분간 VR 장비를 사용하는 동안에 FP와 단일 채널의 뇌파 데이터를 측정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웠던 부분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전두엽의 단일 채널을 사용했던 이유는 앞서 봤던 문헌들처럼 기존의 많은 멀미와 관련된 문헌들이 전두엽에서 유의미한 뇌파 패턴을 확인하였다라는 것을 근거로 단일 채널을 사용을 했는데, 보다 많은 채널을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부러 멀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화면 전환이 잦은 롤러코스터나 우주공간, 보트 탑승 상황과 같은 VR 환경을 설정해서 총 130명의 피험자들 중에 70명이 멀미를 느끼고 60명이 멀미를 느끼지 않은 클래스로 7대6 비율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하였습니다. 네, 측정 및 분석은 다음의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총 10분간 VR을 사용하면서 측정한 뇌파 데이터를 뉴로스카이 분석 툴에 적용하여 2초 간격으로 세그멘트를 하고, 해당 뇌파 데이터에 델타부터 감마까지의 PSD 파워를 추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뉴로스카이 랩에서 제공하는 어텐션과 메디테이션 지표도 함께 획득해서 아래에 보이는 LSTM 기반의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넣어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이때 앞서 획득한 7대6 비율의 두 클래스의 데이터를 가지고 7대3 비율로 트레이닝과 테스트를 구분하고 그 중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의 다시 30%를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활용하여 모델을 학습했습니다. 이때 저도 조금 궁금했던 부분이 PSD만 활용한 것이 아니라 이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어텐션과 메디테이션 지표를 함께 활용했다는 거였는데요. 이렇게 두 지표를 함께 활용한 이유는 앞서 제가 소개했던 문헌에서 전두엽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던 델타, 세타, 알파 주파수 밴드가 어텐션 그리고 메디테이션과 밀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표이기에 함께 활용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클리어한 설명은 아닌 것으로 와닿았습니다. 사실 그냥 따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제 컨비네이션들을 활용해서 멀티 피처를 사용했어도 되는 건데, 굳이 저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어텐션과 메디테이션이라는 지표를 꼬집어서 활용한 이유가 무엇인가가 약간 의문이 남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학습된 딥러닝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할 때에는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를 10초, 5초, 그리고 1초씩 데이터의 길이를 줄여가면서 분류 성능을 비교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류 결과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컴퓨전 매트릭스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 길이에 따른 분류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83% 수준의 분류 성능을 보이고 있었고, 테스트 데이터의 길이에 따른 분류 성능의 차이는 크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테스트 데이터는 최소한 1초 데이터만 있어도 멀미를 한 83%의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앞서 사용했던 VR 환경, 롤러코스터, 그리고 우주, 그리고 바다 위의 보트 환경을 각각 구분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알고리즘, 그리고 일반적인 CNN 모델, 기타 SVM이나 MLP 모델을 활용해서 산출한 분류 성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렇게 볼드 쳐진 부분을 확인을 하면 이제 대체적으로 맥시멈 애큐러시를 보이는 게 프로포즈드 메소드이긴 하지만 통계 결과가 같이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고, 이제 롤러코스터에서만 유독 프로포즈드 메소드가 우세를 보이고 나머지에서는 약간 들쑥날쑥한 경향을 보이는 걸 보이기에 좀 더 안정적인 분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좀 더 정제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 보는 것, 혹은 조금 더 다양한 피처를 활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멀미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내용 자체는 상당히 흥미롭고, 저도 멀미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라 이제 읽으면서 재미있게 봤었는데, 이 관련 지표에 관한 지속적인 개발은 꼭 필요해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VR이 저도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도 있지만, 이제 재활 분야에서 특히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이제 BCI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환자들의 집중 유도 등을 이유로 이제 VR을 많이 활용하고, VR 또는 XR, AR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멀미나 아니면 이 VR 장비에 대한 착용감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큰 이슈로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 몰입력을 준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생동감을 줄 것인가, 오히려 이질감을 줄 것 같다는 느낌도 약간은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장비를 잘 머리가 아파서 착용을 잘 못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걸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VR과 관련된, 멀미와 관련된 연구를 같이 확인해 보았고요. 제가 아직 코로나 이후로 목이랑 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매끄럽게 녹화가 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이제 오늘도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